3월 교육청 문제를 봤는데요. 이 교육청 문제가 수능 출제 방식하고는 거리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명료하게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효과 면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문제가 해설 부분에서도 틀린 점이 있고요. 선지 구성 방식이나 문제 출제 방식에 있어서 기존에 또 앞으로 출제될 기출문제의 논리 방식에 비해서는 매우 너무나 단선적인 논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신형에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3월 교육청 문제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다가는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짤막한 분석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봤던 시험지를 앞에 놓으시고요. 제가 오르비 클래스에도 이미 제가 직접 쓴 그 분석과 출제 논리 구성 방식에 비춰본 한계, 교육청 문제의 한계와 실제로 수능 출제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이런 문제를 통해서는 이런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미 칼럼으로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같이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미 봤던 시험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옆에 놓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수능 기출 문제하고 또 수능 출제 방식하고 다른 것인지, 또 수능 출제였다면 어떻게 출제를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전공자의 또 출제자의 입장에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시험지를 놓고 좀 이 강의를 들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3월 교육청 문제 4개 제시문입니다. 고소설에서는 숙향전이고 고전 시가에서는 융합형 문학 독법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제시문은 참신합니다. 그러나 이제 출제 방식이 수능과의 거리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죠. 그 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시 2편 출제가 됐고 현대소설 1편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사는 3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사설 모의고사도 왜 수능 기출 성적과 또 출제 방식과는 차이가 그렇게 많은가, 그 요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3월 교육청 문학 출제의 한계점을 제가 압축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수능과의 거리, 그리고 수능에서 출제된다면 어떤 점을 중심으로 출제할 것인가, 그 점을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18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숙향전에서 18번 문제가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근데 답으로 설정된 게 5번이었거든요. 이선은 마음이 석연치 않음에도 서학모의 잔치에 참석했다. 근데 천상세계에 참석을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답이 틀린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단선적으로 출제를 한 거예요. 내신형으로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좀 의심하는 마음으로 갔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능 기출에서는 이렇게 내지를 않거든요. 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A를 통해서 B임을 알 수 있는가, A를 통해서 이런 논리적 인과관계를 반드시 설정을 해줍니다. 이런 논리적 인과관계가 없이 단순하게 기쁜 마음이냐 석연치 않은 마음이냐 이렇게 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고1 수준의 선지 내용이다, 실제 수능에서는 이런 단순성에서 벗어나 있음을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썼고요. 자, 19번입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인데, 기억이 월궁항하라고 하는 초월적 존재란 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결국에 이 초월적 존재의 역할과 기능을 낸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상지한테 숙향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4번이나 죽을 고생을 했다, 이제 조금 복락을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맞아요. 고행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게 맞는데 이것도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너무나 평이하고 안이하게 출제한 것이고요. 물론 이런 고소설에서 초월적인 인물이라든가 부차적 인물들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환기를 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이 20번의 문제하고도 또 겹칩니다. 사실은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를 너무 중첩적으로 내고 있고 너무 단순하게 냈다. 다행히 20번 문제는 19번의 문제에 비하면은 이제 3개의 핵심 소재의 기능을 하나하나씩 대응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성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핵심 소재들의 인과관계에 따른 역할, 기능을 묻는 문제가 고소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를 다뤘다는 점에 대해서는 출제의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실제 수능 기출에서의 그 출제 전공 선생님들이 쓰는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꿈속에서 봤던 그 소재가 꿈을 깨고 나서 다시 발견됨으로써 꿈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는 전형적인 표현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옥지환의 진주거든요. 삐 말이죠. 요게 이선희가 꿈속에서 봤던 진주를 꿈 깨고 나서 자기 손 안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요. 그렇다면은 수능 출제의 전공이나 출제자, 전공자들 이 사람들이 출제를 한다면은 반드시 이 멘트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게 굉장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서 맞냐 틀리냐 요것만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제하고의 거리감이 있다. 요 점을 제가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썼듯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할 때는요. 실제 수능에서는 꿈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소재의 전형적인 구절의 표현법이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하고 이러한 개념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들을 익혀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거 수능의 전형적인 출제 방식이라든가 전형적인 개념어와의 관계의 상관도가 이 교육청 출제 문제에서 굉장히 약점으로 드러나 있어요. 이 21번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보기를 참고로 윗글을 감상해라. 뭐 얼마든지 낼 수가 있고 뭐 이 출제 자체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보기 문제가 나오니까요. 근데 이 보기 지문이 길어요. 그리고 내용이 환상담이고 인물들의 체험의 동질성 이런 이야기들로 쭉 채워져 있다는 것은 뭐 이것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수능 출제 방식에서 늘 거론되는 주요한 개념어들과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출제진들이 잘 모르고 있는 탓인지 일부러 외면했는지 뭐 일부러 외면했다고 보기에는 뭐 일정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능 출제 방식과의 그 연관성이 좀 희박하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여기서 답을 1번으로 하고 있는데요. 숙형이 청조를 만나고 이선이 부처를 만나는 시간 공간적 배경을 일치시키고 그 만남의 배경을 묘사함으로써 체험의 주요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틀린 근거 자체를 숙형이가 청조를 만나는 시간하고 이선이 부처를 만나는 시간은 동질성이 있는데 일치가 되는데 공간은 서로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배경에서는 일치가 안 되고 배경을 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지가 틀려서 답인 것은 맞아요. 이 문제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서사 전개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일한 시간대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별개의 사건이 서로 다른 사건이 나란히 전개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병렬적 전개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요한 개념어를 동원해서 이 제시문을 읽어내고 그러한 구성법 아래서 설명해내는 방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개념어들을 동원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한 확인 문제로 출제해야만 했을까? 물론 그 개념어들을 반드시 써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능 출제 방식은 적어도 이렇게 내지는 않거든요. 무조건 확인하고 일치하는 문제로만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여기 제가 썼듯이 수능 출제에서 보편적으로 강조하는 개념적인 이해 방식을 교육청 문제는 소홀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보편적인 개념어라든가 그 원리 방식을 익혀둬야만이 수능 출제 문제에서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그 점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3월 보름이라는 동일한 시간대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나란히 전개해 가고 있는 병렬적 구성법이라고 하는 거. 이 전형적인 개념과 전형적인 선지의 문구를 꼭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말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에서 27번에 이제 고전 시간대 융합형 복합체제거든요. 별 3인곡이라는 가사 한 편하고 이 사설 시조하고 박씨 묘비명을 지은 고전 산문 박지원의 글을 융합적으로 출제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소재의 참신성이라든가 어떤 그 제시문의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성의와 독창성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출제하는 이 방식이 너무나 단순하고 수능 출제의 방식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 되게 아쉬워요. 22번을 보면은요.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해놓고 답이 뭐냐면 4번에
특정한 대상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떨어져 있는 님을 또는 누님을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이 수능 출제에서 가장 전형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리움이잖아요. 그리움과 기다림인데 이렇게 훌륭한 제시문을 선정해놓고 문제 출제는 너무 단순하게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수능 출제라면은 어떻게 출제를 했을까? 그리움을 너무 보편적인 것이라고 해서 안 내는 것은 아니에요. 매년 나옵니다. 그러나 수능 출제에서의 그리움이라는 것의 출제 항목은 다르죠. 만약 실제 수능 출제에서라면요, 그리움의 변별적인 내용이 굉장히 차이점이 있어요. 가나 다가. 그래서 차라리 이 문제를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해가지고 그리운 상황을 드러냈다.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밋밋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내준다거나 또 실제 수능 출제라면 그리움의 양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징적인 그리움의 차이점을 변별적으로 정리하는, 그래서 가에서는 뭐뭐에 대한 뭐뭐를 통하여 그리움이 이렇게 차이가 있고 또 나에서는 다에서는 이렇게 특징적인 그리움의 차이점을 변별적으로 구성하는 선지를 아주 세부적으로 출제를 해 줬더라면 수능 방식의 출제 방식이 됐을 텐데 그냥 특정 대상을 그리워한다 했기 때문에 너무 그냥 맥이 빠져버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고1 수준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3번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을 적절치 않은 것은 그랬어요. 답이 뭐냐면은 미음의 좌절감을 완화하고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누님을 보내면서 한탄하고 탄식하는 대목인데 그 한탄 탄식이 완화되고 있다 해서 완전히 반대로 요걸 답으로 설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요, 이렇게 단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의미라든가 정서를 단순하게 이렇게 반대로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수능에서는 반드시 이 정서나 어떤 의미를 물을 때는 거기에 깔려있는 이렇게 양면 심리라든가 거기에 들어있는 전제 있지 않습니까? 프레미스. 이 말을 하게 된 그 마음의 복합적인 양상이라든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뭐뭐를 의미한다. 이 A로 인해서 B다. A로 말미암아 B다. 이런 인과관계나 이렇게 말한 것 속에는 뭐뭐심이 뭐뭇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추론 형태로 수능에서는 구성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처럼 단순히 반대로 한탄인데 뭐 완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단선적으로 출제하는 것을 대개 수능에서는 기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도 A에 나타난 화자에 대한 이해인데 답이 뭐였냐면 4번에 자기 행동과 재주가 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하다. 근데 요거는 A 부분이 상당히 길어요. 여러분들 실제 그 부분을 보면은, 그리고 A 부분에는 이 자기가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하다. 요 부분이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 지엽적인 부분을 너무 돌출화 시켜놓고 이것을 적절한 것으로 답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일종의 내신형의 문제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영영 죽겠지 요건 몰랐지 하는 식의 문제로 빠져들어갈 위험성이 있거든요. 수능은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A 부분이 상당히 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랑의 마음을 담은 다양한 표현법들, 그리고 사랑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화자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세세하게 언급을 해줌으로써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냈더라면은 이 화자의 정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노출이 되고 정확한 독해력을 측정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아쉽습니다. 자, 25번도 마찬가지거든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이라. 물론 이 문제 출제의 타당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라도 또 뭐뭐가 돼서라도 이런 변신 모티프가 고전 시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변신에 대한 소망을 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변신의 사례를 많이 든 건 좋은데 뭐 전생, 그리고 다른 존재로 죽지 않고 몸을 바꾸는 전신, 상대방과 함께 변신, 다른 인간으로 변신,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변신. 이 변신의 사례와 개념을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자칫하면 단선적으로 기계적으로 대응하고 적용하기를 요구하는 문제로 전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보기는 이렇게 변신에 대한 그 사례와 개념들을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막 퍼붓듯이 열거 해놓고 답은 뭐냐면요, 4번에 뭐냐면 해다 저문 날과 동짓달은 모두 화자가 님과 헤어지는 시간이다.
근데 뭐 해다 저문 날은 화자가 헤어지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동짓달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보기를 풀지 않고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보기에서 이 변신에 대한 개념과 사례를 왜 이렇게 많이 여러 거를 해야만 했을까? 답은 보기 안 보고도 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굳이 보기를 참고하지 않아도 답을 찍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제시문에 대한 확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와 정답을 설정하는 이 논리적 구성 방식이 어떤 치밀한 인과성이나 일관성, 논리적 인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능 기출문제에서는 금기시하는 문제예요. 이런 것은 교육청이나 사설 모의고사에서만 볼 수 있는 비일관된 논리적인 문제의 전형적인 보기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제가 다 써놨습니다. 뭐 기계적인 도식으로 단순 적용 대응을 위한 문제로 보일 수도 있고, 이런 현란한 개념들을 동원해야 될 이유가 없다. 답과의 상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26번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다의 맥락을 고려하여 B를 이해해라. 그럼 이 B는 내가 쓴 사행으로 된 시인데, 이 시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비추어 볼 때 이 구절은 뭐뭐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구절은 뭐뭐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출제를 한 문제예요. 근데 답은 뭐냐면은 누님과의 약속을 지킨 이유를 B에서 밝히고 있다. 근데 B에서는 누님과의 약속을 어긴 이유라든가 그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출제의 원래 의도라든가 수능 출제의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다의 맥락에 비춰서 B를 이해해라 라고 하는 이 문제 출제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으로부터 완전히 이 답 자체가 비껴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실제 수능 문제 출제라면은 다 글의 맥락 속에서 B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출제할 것인가? 실제 출제자라면은, 전공 출제자라면 이렇게 냅니다. 말하자면은 그 4개의 행 중에 보내는 이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맥락상으로 보아 보내는 이는 누구고 떠나는 이는 누구이며 뒷기약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조각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 조각배는 전체 맥락상으로 보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배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출제를 하고 거기에서 위배되는 것을 답으로 설정을 해야만 다글의 전체 맥락 속에서 B를 이해하는 문제가 추론 문제로 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점이 완전히 일치가 안 되는 이런 웃지 못할 문제를 출제하고 말았던 거죠. 근데 이 출제자 자체가 지금 이런 것을 의식을 하고 있는지, 또는 수험생들이 의식을 하고 있는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떤 점이 정당하지 못하는 점인지를 정말 이해를 하고 있는지 나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썼잖아요. B시에 구체적으로 연결시켜서 맥락 속에서 연결시켜 추론하는데 무리가 있는가를 검토하는 선지를 구성하는 것이 수능적 문학 출제에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27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기 문제는 상당히 훌륭해요. 왜냐면은 박지원의 묘비명은 당대의 조선시대 여성의 묘지명이 가지고 있는 서술상의 관행으로부터 탈피했다. 그만큼 박지원의 묘비명은 독창성이 있다. 이 점을 강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되려면 A, B, C, D 중에 상투적인 서술상의 관행에서 탈피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답의 근거가 돼야 되겠죠. 근데 답이 뭐냐면은 A가 틀려서 답이 되거든요. 근데 A를 보면은 누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 근데 이 묘비명에는 누님의 이름이 안 나와서 이게 틀려서 답인 거거든요. 그리고 누님에 대한 애틋한 정을 동시에 드러냈다. 근데 해설에 보면은 누님에 대한 애틋한 정이 안 나왔다 했는데 이것은 해설이 틀린 겁니다. 이 묘비명 박지원의 글에 누님에 대한 애틋하고 슬픈 정이 많이 나오잖아요. 해설을 왜 이렇게 틀리게 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누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밝혔다고 해서 A를 틀려서 답으로 설정한 이것은 과연 이 선생님의 이 중요한 말, 당대 묘비명의 여성들의 묘비명의 서술상 관행을 탈피한 박지원의 독창성의 글, 이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뜬금없는 것을 가지고 답으로 설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그 논리적 비일관성의 문제, 출제에서의
이런 것들이 교육청 문제라든가 사설 모의고사 문제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제점인데 실제 기출문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명백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수능 기출이잖아요. 수능 기출의 논법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인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해설도 꼭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번, 30번 두 편의 현대시인데요. 백석의 남신의 주동 박시봉방이라는 시하고 김수영의 그 방을 생각하며라는 낯선 시를 출제했는데 뭐 이 출제 구성 방식 자체가 논란거리가 될 수는 없고요. 문제는 이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에요. 28번은 공통점 문제를 냈는데 지금 출제는 뭐 공통점 문제를 반드시 출제하지 않는 경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답이 1번인데 유사한 문장 형태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답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반복이라고 하는 특성은요, 모든 수능문학 출제의 공통입니다. 뭐 시어의 반복, 구절의 반복, 문장 통사구조의 반복,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동일한 통사구조의 반복은 무조건 거의 나와요. 수미상응이라는 반복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교육청 문제에서 1번에서 말하는 문장 형태의 반복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장 형태의 반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수능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문장 구조상 그것도 독립된 문장 형태들이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유독히 그 작품 전체의 그 뼈대가 확실하게 문장 형태가 반복이 될 수 있을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사한 구절의 반복이나 유사한 시어의 반복에서는 이 말을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미상이라든가 정말 독자적인 문장이, 독립적인 문장이 정말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반복이 됐을 때에만 문장 형태 반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시의 경우에, 특히 가번 시의 경우에서 이 해설에서도 근거를 들고 있는 이런 부분은 문장 형태의 반복으로 반드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심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거든요.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시 핑 괴일 적이며. 물론 유사하긴 한데 과연 이런 것을 문장 형태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구절의 반복에 속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부분적인 구절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교육청 해설은 없지만 남신의 유동 박시봉만 그 시에 보면은 아내도 없고 집도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없고 요런 게 있다고 해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는 말을 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유사한 구절의 반복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번 시에도 방을 읽고 낙서를 읽고 기대를 읽고 노래를 읽고 가비온마저 잃어도, 그럼 읽고 잃어도, 요거는 시어의 반복이지 문장 형태의 반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쩌면 구절의 반복이 해당이 됩니다. 물론 나번 시에 보면은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꿔버렸다. 이건 독립된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요런 것은 독립적인 문장이 유사하게 반복이 됐다. 이럴 때는 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교육청 해설에서 예시로 든 아까 가번시의 남신의 유동 박시봉방의 그런 구절 같은 경우는 구절의 반복 정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장 형태의 반복이라는 말은 실제 수능에서 그렇게 쉽게 쓰지 않는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번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요 문제도 지금 가나에 대한 작품 전체 해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도 이 선지 내용을 보면은 시어나 구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좀 고쳐져야 되고요. 답으로 설정된 2번도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다. 그러면 슬픔이 점점 가라앉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심화된 게 아니라 그 반대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너무 안이하게 반대되는 정서로 그냥 쉽게 정답을 돌출시켜가지고 난이도를 너무 낮춰서 고1 수준으로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시어나 구절에 대한 그 해석 문제는요, 역시 논리적인 인과관계로 설정해서 출제하는 게 수능 기출의 일반적인 출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구절이나 이러이러한 시어를 통하여
뭔뭐임을 알 수 있다라든가 이러한 구절과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볼 때 이러이러한 심리가 밑에 깔려 있음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추론 방식으로 출제를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 29번에 1번 같은 데 보면은 꽉, 핑 이런 부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부각한다. 그러면 이런 선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지 않은 시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지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저질이다. 고1 수준도 못 되는 중학생의 문제를 이렇게 고3 문제에다가 이렇게 출제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고 요런 게 바로 수능과의 거리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표현과 효과에 따른 인과적 논리 방식에 따라서 전부 다 선지를 재구성해서 출제를 해야만 한다라고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번에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이해해라. 그러니까 이 보기 문제는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보기 문제에서 방이 나오는데 남신의 지도 박시봉강의도 방이 나오고 김수영 씨도 방이 나오거든요. 이 방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 속에는 의식이 침투가 돼 있어요. 의식이 심화가 되고 또 의식이 전환이 되고 정서가 심화 또 정서가 전환되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근데 답으로 설정하고 있는 4번을 보면요. 가는 화자 자신은 문창 너머에 더 크고 높은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 근데 화자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는 벽을 나의 가슴 나의 사지와 동일시했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화자와 동일시하고 있느냐 안 동일시하고 있느냐 이것을 틀리게 해서 답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요 핵심 개념 방 안에서 내면의식이 어떻게 심화 또는 변화되고 있느냐 그것과 관련된 것을 맞거나 틀리게 해서 논리적 일관성 있게 출제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보기와 선지와의 상관성이 상당히 비일관적으로 출제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편의 시에 나타난 방에서의 내면 심리 변화가 있다는 점을 착안한다면은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이렇게 냈겠죠.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실제 수능 출제 방식에 비춰볼 때 방에서 일어나는 화자의 내면의식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선지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점을 주목해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인 점은 되게 아쉽다. 아쉽죠. 자 마지막으로 31에 34번 현대소설인데요. 이게 내가 본 이만집이라는 사람의 비방록을 보고서 내가 느낀 것 또 이만집이 느낀 것 이것을 중층적인 액자 구조로 서술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시문 선정은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역시 문제 출제 방식이에요. 너무 단선적입니다. 31번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뭐냐. 그럼 답이 뭐냐면은 여기 5번에 이만집은 경집이 형 차사고 관련된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갔어. 이건 맞습니다. 근데 액자 소설이고 그 액자 소설 속에 나 이만집이 나오고 또 그 이야기 바깥에 내가 나오고 또 그 안에는 아버지도 나오고 맏형도 나오고 셋째 형수도 나오고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선지들이 전부 다 이만집하고 그 아버지 내용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 제시문의 그 다양성을 왜 이렇게 협소하게 줄여가지고 이만집과 그 아버지의 문제로만 이렇게 축소시켜 놓고 답을 너무 쉽게 돌출을 시켰을까? 이것은 이 제시문이 가지고 있는 액자소설의 중층 구조라고 있는 이 다양하고 다채로운 내용을 외면하고 너무 단선적이고 단순하게 사실 일치 확인 문제로만 내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만 실제 수능 출제와의 거리감도 멀어지고 어떤 그 심도 있는 문제 출제에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2번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인데 인물의 발화나 그 서술 내용이거든요. 답이 4번이었어요. 이 4번 내용이 뭐냐면은 셋째 형수가 이만집이라는 나를 비아냥 그린 것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여기서 상대방은 이만집이란 나를라고 봐야 되거든요. 셋째 형수가 나에게 비아냥 그랬기 때문에 나의 태도 변화를 예상하여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천만에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답을 너무나 돌출을 시켜놓은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수능 전공 출제자가 출제했다면은 이 기억에서 미음에 들어있는 인물의 심리, 양면 심리라든가 또는 오해받을 수 있는 이 수험생들이 제 용어로 하자면은 인지적 오류를 촉진시키는
그런 부분은 일부러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고 정확한 독해를 요구하는 문제를 냈겠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기 제가 써놨지만 이 제시문에 이런 답답한 위인들이야말로 사회를 사회답게 굴러가도록 만드는 길라잡이다. 이게 이제 이만집의 아버지나 그 마태형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답답한 위인들이라는 말도 쓰고 우리 사회를 굴러가도록 만드는 길잡이다.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순된 표현들 속에 내재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서술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뭔가 독해력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다 밑줄을 그어주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심리를 중층적으로 독해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썼듯이 이 선지 구성 방식에서도 선어라든가 인과관계의 선지 문장 내부의 논리를 설정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사실 확인 정도로만 단선적인 내용으로 판단하도록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수능 출제 방식을 한참 밑도는 문제로 만들고 마는 한계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33번도 윗글을 바탕으로 비망록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요거는 이제 출제는 정당합니다. 타당합니다. 이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만집의 비망록을 보고서 이 서사 전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비망록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의 기능은 뭐고 역할은 뭔가, 이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문제가 답을 2번으로 설정했는데 특정 인물의 기록을 통해 이 특정 인물이 이만집이 되겠죠.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살펴보게 하고 있다. 맞습니다. 여기 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물질적이고 속물적인 인간들의 양태를 이 비망록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고 있다라고 썼는데, 문제는 이 살펴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서술자가 이 비망록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서술자인 내가 이만집의 비망록을 통해서 알고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 물론 독자들에게 또 서술자인 내가 얻게 된 것, 그 모두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이 문장에서는 이 살펴보게 한다의 대상이 독자들인가 아니면은 서술자인 내가 스스로를 살피게 됐다는 것인지, 이러한 모성도 깔끔하게 해결을 해줬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실제 수능 문제라면 이런 문제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이만집이라는 인물의 비망록을 통해 독자들에게 드러내고자 한 서술자 나의 의도나 심의는 무엇인가,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은 내가 비망록을 통해 생각하거나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눠서 서술하게 되면 훨씬 명료한 수능 기출 문제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34번을 보면요, 윗글을 바탕으로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 문제도 그렇게 나쁜 문제는 아닙니다. 원래 이 문제가 이 제시문을 통해서 이 내부 이야기 속에 나하고 외부 이야기 속에 나, 내부의 나는 이만집이고 외부의 나는 서술자인 나거든요. 이 두 개의 나의 유사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상이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까지 3월 교육청 문제를 쭉 보면은 보기하고 선지의 그 연결적인 고리가 굉장히 허약하잖아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중요한 보기에서의 핵심 내용이 있다면 이것을 선지에서 그대로 이어서 맞거나 틀리게 해서 그걸 답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뭐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는 듯이 이 4번에 보면은 또 똑같이 해놨습니다. A가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이만집이 자기 일기에서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B는 이야기 바깥속에 나는 A에 대해서 늘 피해의식에 시달린다라고 판단한다. 근데 이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이 주체는 이만집의 아버지나 맏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과관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안 해서 피해의식에 시달린다, 이런 인과관계의 오류가 있어서 답을 4번으로 했고 답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까지 제가 설명을 했듯이 보기 문제에서 중요하게 언급이 된 개념이나 내용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내부 이야기 속에 나가 있고 바깥 속에 내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이만지바의 나하고 서술자의 내가 유사하거나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이 선지의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면 보기 문제를 왜 썼을까? 그냥 제시문만 봐도 그냥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내려고 굳이 보기를 써야만 했던가? 이런 점들이 논리적인 구성법에서 선지와 보기와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런 점이 바로 교육청이나 사설모의고사에서 볼 수 있는 한계와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출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입니다. 3월 교육청 문제 출제는 이와 같이 실제 수능 출제와의 거리점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죠. 제시문의 선정에서의 그 독창성이나 참신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그 선지나 그 문제의 출제 방식에서는 수능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고1 수준의 내신형, 사실 확인 문제로 일관되고 있다. 출제가 너무 단선적이고 단순하다. 여러분들이 남은 과제는 이겁니다. 3월 교육청 문제를 비롯해서 사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문제를 풀 때 훈련용으로 활용을 하되 수능 기출 또 수능에 앞으로 출제될 그런 출제 방식의 논리적인 출제 방식을 정말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줘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하겠고요. 의문시 되거나 좀 질문이 있으면 댓글이나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고요. 수능형 출제 방식에 맞게, 수능형 출제 논리에 맞게 공부를 하자.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었고요. 이로써 3월 교육청 문학 출제의 한계와 수능과의 거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